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아들 며느리를 이혼시키려다 딸 하나를 얻은 50대 여성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싶죠. 며느리의 진실을 알게 된 지도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게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일남 일녀를 두었고 남매가 나이 터울이 좀 있어 둘째인 딸은 대학생이고 첫째 아들은 몇 해 전 장가를 보냈어요. 엄마, 나 결혼할까 봐. 결혼? 갑자기 느닷없이 무슨 결혼? 너 여자 있었어? 참, 엄마는 이렇게 아들한테 무관심하다니까. 내가 지금 연애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맞아, 엄마. 오빠 여자친구 있잖아. 전에 준표 오빠가 소개해준 여자 잊었어? 아, 준표가 소개팅 해준다고 했던 거? 그냥 한번 만나본 거 아니야? 그게 언젠데. 끽해야 반년밖에 안 됐구만.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결혼이야? 엄마, 친구들이 그러는데 결혼할 여자는 딱 보자마자 아, 결혼하겠구나. 삘이 온대. 나는 삘이 왔어. 필은 무슨 얼어 죽을 필이야. 웃기지 마. 적어도 1년은 만나봐야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 결혼이야? 네 아빠가 잘도 허락하겠다. 예뻐서 그래. 여자친구 다른 남자한테 뺏길까봐 걱정하는 거지. 여자 예쁘다고 다가 아니야. 그냥 연애만 할 것도 아닌데 성격 됨됨이 집안 고루 살피고 결정해야지. 너 걔를 다 안다고 할 수 있어? 나중에 그러다 큰 코 다쳐 너.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엄마도 주에 만나면 내가 왜 그렇게 빨리 결혼하고 싶은지 알걸? 얼굴 예쁜 거야 둘째치고 요즘 애들 같지 않게 되게 조숙한 매력이 있다니까. 아들은 겨우 30이 됐고 취직을 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경제적으로도 준비가 덜 됐지만 제가 보기엔 아직 애라 결혼해 한 집안의 가장이 되기엔 한참 모자라 보였죠. 연애한 지 얼마나 됐다고 불쑥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주변에 슬슬 결혼하는 친구나 직장 사람들이 있으니 저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결혼 같은 일륜지대사를 그렇게 섣불리 마음만 앞세워 하려고 한다니요. 그런데 아들은 진심이었는지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온 겁니다. 우리 아들이지만 참 가끔 보면 속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어쨌거나 여자친구를 소개시킬 거면 미리 말이라도 해야지. 당장 그날 점심에 대뜸 연락이 와선 저녁에 데려오겠다고 하고 온 거지 뭐예요. 오늘은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저녁이나 먹고 가요. 원기 이게 우리한테 제대로 말도 안 하고 버린 일이라 솔직히 좀 당황스럽네. 저는 원기 씨가 두 분께 말씀드렸다고 생각하고 찾아뵈었는데 큰 실례를 범한 것 같아 너무 죄송스러워요. 이건 어머님 아버님께서 좋아하신다고 한 약과예요. 아들 여자친구는 참 단아한 얼굴에 나긋나긋한 목소리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전부터 만나면 분명 저희 부부가 좋아할 것이 분명하다는 아들의 말이 빈말이 아니었어요.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보셨으면 참 애가 선하고 예쁘다 싶어 첫눈에 마음에 들었을 겁니다. 요즘 애들 같지 않은 구석이 있더라고요. 그날도요. 제가 급하게 온다고 차린 음식이라 힘을 준 것도 없는데 참 맛있게 잘 먹어주더라고요. 거기다 식탁에 앉은 자세, 젓가락질하는 모습 등 행동거지 자체가 집안에서 많이 배워 익힌 것 같았어요. 초면에 이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애는 가정교육을 참 잘 받았나 보네. 어쩜 그렇게 먹는 것 하며 행동 하나하나가 배운 티가 나?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께서 예의범절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요.
식사 예절도 흠 하나 잡을 것이 없이 완벽했는데 나서서 뒷정리까지 돕더라고요. 아는 언니 말을 들어보니 요즘 애들은 결혼 전까지는 손님 대접해줘야 한다고 했거든요.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 이런 일 시키면 내가 욕먹어서 그래. 원기랑 가서 앉아있어. 내가 과일이나 차 내올 테니까, 응? 제 아는 분께서 하시는 말이 살림에는 배움이 끝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집마다 나름의 질서가 있어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른 집에선 뒤집어질 수도 있다고요. 어머니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옆에서 보고 배우고 싶어요. 어쩜 말 한마디도 그렇게 예쁘게 하는지 저는 첫날부터 그 아이에게 마음이 쏙 빼앗기고 말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들한테 가진 것도 없는 놈이 헛바람이 불었다고 야단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누가 그 애를 며느리로 체각이라도 할까봐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런데 말 나온 김에 은근히 결혼을 좀 서둘렀으면 싶던 저와 달리 남편은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빨리 날 잡으라고 할까봐. 원기 저게 저렇게 서두르는 거 보면 주변에서 눈독 들이는 사람이 있나 보지. 아주 시어머니들이 줄을 서서 두 팔 벌려 환영하겠던데? 그래도 좀 지켜보고 하는 게 낫지 않아? 그러다 놓치면 그냥 인연이 아닌 거고. 얼씨구, 당신도 마음에 든다고 했으면서 갑자기 왜 발을 빼? 나는 좀 그래. 애가 착하고 예의도 바른 게 괜찮긴 한데 너무 지나치지 않아? 뭐가? 나는 오히려 요즘 애들 같지 않아서 좋던데. 딱 보니까 자기 남편이랑 시부모한테 헌신할 것 같은 현모양처감이잖아. 그래서 그런가? 나는 요즘 애들 같지 않아 좀 그렇더라고. 우리 젊었을 때도 저런 여자가 흔한 건 아니었었잖아. 당신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내내 하면서도 은근히 할 말 다 하고 주애는 너무 자기 의사가 없는 수동적인 애 같아 보여서 그래. 아이고, 배가 불렀네, 배가 불렀어. 아무튼 나는 원기가 결혼한다고 하면 찬성이니까 반대하려거든 혼자 열심히 반대해봐. 누가 또 반대를 한다 그래? 그냥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했음 싶다는 거지. 그때는 남편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었어요. 며느리가 아주 마음에 들었기도 하지만 요즘 애들답지 않게 어른들한테 내내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가진 게 뭐가 문제인가 싶었거든요. 예상했던 대로 아들은 빠르게 결혼을 진행했고 어느새 상견례까지 마쳤습니다. 다만 예의범절을 엄격하게 가르쳤다는 말과 달리 사도는 며느리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며느리가 배운 예절이 전부 사부인에게 나왔을 것이 분명한데 사부인에게서는 그런 예의가 없었고요. 젓가락을 테이블에 탁탁 소리내어 정리한다거나 반찬을 뒤적거리고 입에 음식이 있는데도 먼저 말을 하는 등 뭔가 좀 이상하다 싶긴 했습니다. 근데 주애랑 안사도는 정말 딴판이네. 나는 주애를 그렇게 키웠길래 얼마나 기품 있는 여자일까 싶어 긴장했는데.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일부러 그러셨을 수도 있어. 마음에 안 들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실은 주의 부모님은 결혼을 반대했었거든. 아니 왜? 네가 뭐가 모자라서? 원하던 사윗감은 아니라 이거지. 주애도 대놓고는 말은 안 하는데 뭐 알아시는 거 들어보면 사윗감 자리에 기대가 크셨나 봐. 못해도 의사한테 갔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지. 외동딸이기도 하고. 너도 직업이든 인물이든 어디 가서 빠지는 것도 아닌데 참 별꼴이다 그 여자. 아이 말 조심 좀 해. 그 여자가 뭐야 그 여자가. 아무리 그래도 사돈 될 사람인데. 없는 데선 나라님 흉도 본다는데 내 아들 마다한 여자한테 그 여자라고 하는 게 뭐가 어때서? 그래도 부모라고 내 아들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썩 좋진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그쪽에서도 허락했으니
상견례 자리에 나왔겠죠. 그렇게 아들은 며느리를 만난 지 1년도 안 되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저희가 반 정도 보태 얻어준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저희 부부에게도 깍듯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가 참 좋았습니다. 음식 대접도 받았는데 어찌나 솜씨가 좋은지 맛도 맛이지만 담음새가 보기 좋아 사진 찍어다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주변에서도 참 며느리 잘 얻었다, 며느리 복 있다 소리 많이 들었죠. 그런데 점점 이상하게도 며느리랑 함께 있는 자리가 좀 불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가, 그만하고 이리 와 앉아. 설거지는 내가 해도 되는데 하지 말라니까 왜 그래? 아니에요. 어머니, 오래 두면 부엌에서 냄새나니 얼른 치워버리는 게 마음이 편해서요. 함께 밥 먹고 난 후면 우리 집이어도 꼭 자기가 설거지를 했고요. 아가, 너도 얼른 와서 먹어. 왜 그러고 서 있어? 아니요, 어머니. 저 속이 좀 안 좋아서 이따 챙겨 먹을게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명절에 온 친척들이 모여 함께 밥을 먹을 때는 절대 함께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편이 큰아들이라 남편 형제들이 죄다 우리 집에서 모이거든요. 그렇게 3일 내내 손님이 북적거리는 집에서 단 한 번도 함께 식사한 적이 없는 것도 참 대단하지 않나요? 명절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매번 우리 집에 올 때마다 그놈의 설거지를 끝까지 붙들고 와서도 편하게 앉아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방석도 없는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닌 채로 그저 남편이나 제 말을 묵묵히 듣거나 묻는 말에 대답만 하고 있었죠. 주애야, 좀 편하게 앉아라, 응?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이게 편해서요. 기어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더니 집에 갈 때는 쥐가 난 다리 때문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괴로워하곤 했어요. 참 별나도 유별나더라. 처음이야 가족이 된 지 얼마 안 됐으니 그러려니 했지만 지금 결혼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도 저렇게 남처럼 구니 내가 다 불편해 죽겠어. 주의 성격이 원래 그래. 아무래도 장모님이 그렇게 키우신 것 같은데 엄마가 몰라 그렇지 장모님 되게 무서워하거든. 장모님한테 전화 오면 무릎 꿇고 앉아서 받더라. 그게 편하대. 뭐? 허참 별일이네. 아니 자기 엄마 전화를 무릎 꿇고 받는 사람이 어딨어? 화정이 저 기집애만 해도 봐봐. 내가 전화하면 무릎은커녕 안 받는 날도 부지기쓴데. 또 왜 날 걸고 넘어져. 언니가 좀 유별난 거지. 나도 그거 봤어. 얼마 전에 언니 우리 집에 왔을 때 화장실 앞에 지나가다가 언니 통화하는 소리 들었거든. 근데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하도 굽실거리는 것 같길래 누구냐고 물었더니 엄마라더라고. 두 분 다 나한테는 엄하게 안 하시니 모르겠던데 어렸을 때 엄하게 키우셔서 그런 것 같아. 집안이란 게 다 제각각 특색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우리 집도 남들이 보면 평범하지 않을 수 있고 별난 구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 며느리 집안이 남들과 크게 다른 유별난 집안이다. 그 정도로만 생각했죠. 처음엔 예의가 바른 아이라 좋았는데 여러 날 함께 지내고 보니 사실 재미있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애가 참 선하고 바른 건 좋은데 재미가 없어. 얼씨구, 언제는 그만한 며느리감 어디서 얻냐더니. 그건 맞는 말이지. 주애 같은 애가 어딨어? 근데 딸처럼 굴면서 사근사근 구는 맛도 없고 애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를 해도 묻는 말이나 대답하니 재미가 있어야지. 묻는 것도 맨날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어머니 감기 조심하세요. 그런 이야기뿐이고. 참 당신 욕심도 많아. 그렇게 팔방미인 며느리 얻고 싶었으면
자네 아들도 팔방 미인으로 키워보지 그랬어. 이 원기 저거는 뭐 지 처가에 그렇게 한대?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뭐. 아쉬운 소리도 못해? 당신도 며느리가 아버님하고 애교 있게 굴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나는 딱 내가 생각했던 대로라 놀랄 것도 없어. 주애는 딱 군대에서도 모든 상관의 지시대로만 딱딱하는 FM 스타일인데 거기다 애교까지 바라는 건 지나친 욕심 아니야? 복만이 며느리 봐봐. 싸가지 없게 시댁에 전화 한 통을 안 한다는데 그거 생각하면 당신 아주 배가 불렀다고. 며느리 흉보고 싶었던 것은 아니고 그 정도 아쉬움이 있다 그거였어요. 저도 며느리만한 애가 없다는 거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근데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집안 살림은 잘하겠지만 같이 살아 재미있을 스타일도 아닌데 무슨 재미로 살까 싶어서요. 둘이 뭐하고 놀아? 뭐하고 노냐니? 뭐 그냥 남들이랑 똑같이 밖에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보고 그러지. 주애가 둘이 있을 때는 말이 좀 있어? 아, 집에 올 땐 말이 하도 없어서 그래? 그건 그래. 확실히 둘이 있을 때보단 말수가 없지. 어른들 너무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 아니, 애가 너무 우리를 불편해하나 싶어 마음이 좀 그렇네. 자기 부모님도 어려워하는 애가 시부모는 얼마나 어렵겠어? 근데 나도 좀 과하다 싶은 게 너무 친정에 자주 가. 친정에? 친정 멀잖아. 여기서 편도로만 1시간 30분은 걸릴 텐데. 그러니까 주에 시집 보내고 나서 장모님이 좀 적적해 하셔서 그런가? 일주일에 못해도 서너 번은 갔다 오는데 친정 갔다 오는 날이면 항상 녹초가 돼서 아무것도 못하더라고. 뭐라고 오길래 녹초가 돼? 몸이 좀 안 좋아 보이긴 하더라마는. 모르겠어. 그냥 가서 장모님이랑 시간 보내고 온다는데 장모님 입장에선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결혼이다 보니 나름 힘들어 하시나 봐. 그래서 일도 하고 싶은데 친정 가는 것 때문에 못하는 모양이고.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아무리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도 그렇지. 지금 결혼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러시면 어떡해? 자식이 잘 살게 놓아줄 줄도 알아야지. 내가 한번 이야기해볼까? 아유, 아니야. 나서지 마. 괜히 기분 나빠하면 어떡해. 그렇게 지나가듯 했던 말인데 아들은 그 이야기를 몇 주 뒤에 또 꺼냈어요. 바쁘게 친정을 오가는 며느리가 최근 들어 부쩍 힘들어하고 친정에 갔다 오면 즐거워하기는커녕 너무 힘들어하는 것만 같아 못 가게 하고 싶다면서요. 억지로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생각해낸 묘책이 바로 우리 집으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미안해서 어떡하니 주애야. 허리를 삐끗하는 바람에 내가 통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도움이 되면 얼마든지 제가 와서 도와드려야죠. 내가 정말 며느리 덕에 산다. 딸이라고 있는 것은 맨날 학교 핑계만 대고 밖으로 나돌기 바쁜데. 멀쩡한 허리를 붙들고 환자 행세를 하며 누워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저도 저지만 며느리도 그렇게 편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집에서 편하게 있는 꼴을 본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남편은 회사에 나갔고 제가 안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자기는 거실에서 좀 편하게 앉아 텔레비전도 보고 핸드폰도 하고 그러면 좀 좋아요. 그런데 제가 안방에 있는 사이에 시키지도 않은 집안 살림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살다 문틀의 벽까지 닦는 애는 또 처음 봤어요. 주애야, 뭐하니?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어머니 몸 편찮으시니 청소도 힘드실 것 같아서요. 제가 간단하게 먼지만 털어냈어요. 점심 준비해드릴까요? 아니,
됐다. 저는 온통 윤이 나는 선방과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을 보고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죠. 고생스럽게 친정 가지 말고 와서 쉬라고 불렀는데 졸지에 더 고생시킨 시어머니 꼴이 되고 말았어요. 결국 이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주혜야, 내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들었으면 한다. 네?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그래도 네가 이제 결혼하고 원기랑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건데 들어보니 친정에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일주일에 서너 번씩 간다는데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야? 딸 시집 보내고 외로운 사돈맘이야. 딸 시집 보낸 적 없는 내가 100% 이해하겠냐마는. 오고 가는 너도 피곤하니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아, 괜히 신경 쓰이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어머니. 엄마랑도 이야기해서 친정 방문 횟수를 조율해 볼게요. 늘 제 말에 토다는 일이 없어 이야기가 쉽게 끝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동안 걱정을 했던 것이 무색할 만큼 굉장히 빠르게 끝났죠. 그렇게 한동안 친정 가는 횟수가 줄었다고 해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어느 날은 한밤중에 아들이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집을 찾아온 거예요. 원기야, 네가 이 시간에 웬일이야? 주혜랑 같이 왔어? 아니요, 엄마 오늘 저 여기서 자고 가려고. 뭐? 너 설마 싸운 거야? 어이구, 아무리 싸웠대도 그렇지 집을 나오면 어떡해? 아유, 얼른 다시 들어가. 부부간에는 다툼이 있어도 집 안에서 해결해야지. 잠시 나갔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집 밖에서 자는 거 아니다. 아빠, 엄마, 진짜 죄송한데 저 오늘 집에 못 들어가. 들어갔다간 아주 속 터져 죽을 것 같아서. 갑자기 무슨 일인데 그래? 네가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 뭐가 있다고? 주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어? 아니 그래도 그렇지. 주혜가 잘못하면 얼마나 큰 잘못을 했을라고. 하지만 아들은 쉽게 입을 열지 않았고 찬물을 석 잔이나 연거푸 들이마시고 결혼 전 쓰던 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다른 애들도 아니고 아들 부부에게 아들이 집을 나올 정도의 큰 문제가 대체 뭔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렇게 대판 싸웠다고 치면 돈 문제이거나 아니면 남자 문제일 텐데 우리 며느리 생각하면 그 두 문제는 얼토당토 않은 말이었어요. 하도 걱정이 되어 며느리에게 전화하려고 하니 남편은 만류하며 일단 기다려보자더라고요. 아들이 지금은 감정이 격해져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요. 남편 말대로 다음날 자고 일어난 아들은 생각이 정리되고 감정이 차분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대체 무슨 일이냐고 채근하는 저희 부부를 보고 한숨을 연달아 쉬더니 그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어요. 결혼 후 주혜한테 경제권을 맡겼어. 근데 지금까지 모아둔 돈은 하나 없었고 오히려 내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았더라고. 나도 은행에서 연락받고 알았어. 뭐? 아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돈 모으지 못했다는 건 일단 두고서라도 대출이라니. 주혜가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단 말이야? 얼마나? 5천. 5천? 대체 왜? 주혜가 그렇게 큰 돈이 왜 필요한데? 결혼 전에 빚이 있었던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럼 대체 무슨 일이냐고? 전부 친정에 줬대. 뭐? 친정에? 지금까지 장모님한테 보내고 있던 돈만 매달 100인데 최근에 큰 돈이 필요하시대서 대출 받았나 봐. 참나, 세상에 무슨 그런 일이. 어쩌지? 너무 기가 막혀서 나도 할 말이 없더라고. 울면서 친정에 필요한 돈이어서 어쩔 수가 없었다는데
내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그래. 친정에 돈이 필요한 이유가 뭐였냐고 물어도 그 말에는 대답도 안 해. 그러니 내가 답답해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어? 아들은 다시 불같이 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는 듯 벌떡 일어나 씩씩거렸습니다. 저도 남편도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들 부부 경제 상황이야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아들과 상의도 없이 친정에 매달 돈을 붙이고 있던 거 하며 아들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아 친정에 돈을 줬다는 사실이 믿기지도 않았고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결국 이 문제는 아들 부부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부모로서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들은 겨우 진정시켜 출근시킨 뒤에 며느리에게 전화해 집으로 오게 한 거예요. 원기한테 들었어. 우리가 들은 게 다 사실이야? 죄송합니다. 아휴, 주애야. 이게 지금 죄송하다 그 말 한마디만 할 게 아니잖아. 자초지종을 좀 이야기해봐라. 사돈이 아직 두 분 다 일도 하신다는데 매달 친정에 돈을 보낸 거 하며 최근에 왜 그렇게 큰 돈이 필요했는데 두 분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그래. 집이 어려워 큰 돈이 필요하면 딸로서 외면하기 힘들 수 있다. 하지만 그 방법과 과정이 너무 잘못됐어. 네가 한 행동은 명백히 부부로서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다. 어떻게 남편한테 말도 없이 친정에 그 큰 돈을 줄 생각을 해? 죄송합니다, 아버님. 죄송하다만 하지 말고 말을 해보라고. 남편과 둘이 함께 다그쳐봐도 며느리는 이유를 절대 말하지 않고 그저 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서 죄송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도 않는데 며느리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만 곱게 포갠 두 손등으로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답답해 집에 있을 수 없어 나왔다는 아들의 심정이 이해가 됐어요. 며느리는 끝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보낸 후 남편과 한참을 말도 없이 끙끙 앓았어요. 회사도 쉬고 앉은 남편이 늦은 오후에 먼저 입을 열더라고요. 사돈을 좀 만나보는 게 어때? 사돈을? 애들한테 말도 없이? 어찌됐든 돈이 그쪽으로 간 거면 직접 만나 묻는 게 더 빠르지. 주애는 절대 말 못할 사정이 있나 본데 들어간 돈이야 이제와 달랠 수는 없지만 이유는 제대로 알고 앞으로 좀 이런 일은 부모로서 삼가달라 해야 하지 않겠어? 주애 매주 부르는 것도 그렇고 그쪽에 문제가 있어도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남편의 제안에 따라 어렵사리 사돈에게 연락해 자리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만난 안사돈 입에서 나온 진실에 저희는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돈의 행방이 아들 내외에게서 전해 들은 사실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거든요. 주애가 사돈댁 사정이 어려워 원기한테 말도 없이 큰 돈을 빌린 모양이더라고요. 원기도 원기지만 저희도 사실 많이 실망했고요.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큰 돈을 친정에 보냈냐고 물어도 말도 없고 저희 딴에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만나 뵙자고 한 겁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 사정이 어렵다니요? 저희 어렵지 않아요. 이 양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전히 현역으로 뛰고 있고 큰 돈 들어갈 일도 없는데 어려울 리가요. 주애가 그래요? 우리한테 돈 보냈다고? 네? 아니, 분명 주애가 매달 안사돈에게 100만 원씩 붙이고 있고 최근에 5천을 보내드렸다고. 예? 아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매달 돈을 붙이기는커녕 한 번씩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20만 원씩 붙인 게 여러 번인데요. 저희가 5천이 필요할 일도 없지만 행여 필요하더라도 저희가 알아서 해결하지.
어떻게 결혼한 딸한테 손을 벌립니까? 우리 주애는 일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니 그 돈 뻔히 사위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 아는데요. 그게 무슨... 그러니까 사돈은 주애한테 돈 받은 사실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갔답니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애 그게 일을 크게 치긴 했나 보네요. 아유, 이거 죄송해서 어떡해요. 저희는 그런 줄도 모르고 오랜만에 만나서 즐겁게 식사나 하는 자리인 줄 알았죠. 저와 남편은 말문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애초에 친정에 그 돈을 보냈다는 것도 황당한 일인데 알고 보니 그 돈이 친정에 간 게 아니라니요. 그런데 안사돈이 불현듯 생각났다는 듯 고개를 치켜들더니 어쩔 줄을 몰라 하다 어렵게 입을 열더라고요. 아, 혹시 거기다 줬나? 예? 이거 두 분 앞에서 할 소린 아니긴 한데 주애가 돈을 보냈으면 거기밖에 없다 싶어서. 그게 어딘데요? 실은 주애가 결혼 전에 만나던 남자애가 있었는데 정말 별 볼 일 없는 놈이었거든요. 어디서 만나도 그런 양아치 같은 놈을 만났는지 주애한테 빨대 꽂고 빌부터 먹을 놈 같아서 크게 반대하고 억지로 떨어뜨려 놓았는데 결혼하고도 그 놈이랑 만난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게 아니면 주애가 그렇게 돈 쓸 데가 없는데. 뭐라고요? 남자요? 주애가 남자가 있단 말이에요? 아유, 이거 죄송해서 어떡해요. 아유, 정말 민망해서 어쩌나. 너무 죄송해요. 제가 딸을 제대로 키운다고 키웠는데 면목이 없네요. 아유. 여보. 순간 머리가 핑 도는 게 똑바로 앉아있질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랍니까? 사돈 내외와 헤어지고 나서 남편의 부축을 받아 간신히 집에 돌아온 후 한참 눈물만 흘렸어요. 그러게 좀 더 만나보고 결혼하라고 할 걸 그렇게 급하게 결혼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하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내 죄지. 내 죄야. 내가 사람을 보면 얼마나 볼 줄 안다고. 세상에 둘도 없는 며느리라고 우리 새아가 했으니 아유 그게 우리 원기 등쳐먹는 줄도 모르고. 아 누구 초상 났어? 그만 좀 해.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아까 사돈 말 못 들었어? 결혼 전 부모 반대로 헤어진 남자가 있었대잖아. 얼마나 애틋하겠어. 매달 들어간 돈이 100씩이야. 못해도 1200에 대출 받아준 5천까지 6천이 넘게 나간 건데 그게 남자한테 눈이 멀었으니 가능한 돈이지. 집에서 살림만 하는 애가 그 돈을 어디다 썼겠어. 일단 주에 불러서 물어. 자기 입으로 이야기할 때까지는 기다려줘야지. 그렇게 말하는 남편 속도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는데 남편은 어쨌든 며느리가 인정을 해야 그 사실을 믿겠다고 했죠. 그날 저녁 아들 내외를 불러앉히고 사돈을 만나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까 점심에 사돈을 만나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정을 드리려 했어. 장인 장모님 만나셨어요? 아니 뭘 하셔요? 주혜야. 네. 너는 그 돈을 네 어머니인 안사돈에게 줬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야? 네? 네. 다시 묻겠다. 그 돈 정말 네 어머니한테 준 게 맞아? 네. 아니, 거짓말 좀 그만하고 솔직하게 좀 이야기해.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 주혜야, 안사돈이 하는 이야기는 다르더라. 너한테 돈을 받은 적도 없고 오히려 매달 너에게 몇십만 원씩 생활비로 보조해줬다고 하던데. 엄마가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장모님한테 돈을 준 게 아니라니.
송주혜, 뭐야? 어? 나는 너 남자 있었다며. 네? 안사돈이 그러더라. 너 결혼 전 부모 반대해서 헤어진 남자가 있었다고. 별 볼 일 없는 놈이라 너한테 붙어먹던 놈인데 돈을 줬어도 그놈한테 줬을 거라던데? 사실대로 말해라. 인제 와서 거짓말 하려고 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하라고. 이 사람이 진정하라니까. 화정아, 네 엄마 좀 데리고 들어가라. 이거 나는 정말 배신감에 몸둘 바를 모르겠다. 내가 주의 너를 얼마나 좋아했니? 내가 너 며느리였고 세상을 다 가졌다고 얼마나 좋아했어. 너 그거 몰랐니? 너 그거 몰라서 그랬어? 저희 엄마가 그래요? 저희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네 시아버지랑 오늘 낮에 가서 이 두 귀로 똑똑히 듣고 오는 길이야. 네가 이야기해봐라. 그게 사실이야? 그게 사실이냐고?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게 사실이에요. 주혜야. 어머, 어쩜 좋아. 어머 세상에. 엄마 진정해. 그야말로 순식간에 분위기가 쑥대밭이 되었고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며느리의 손목을 잡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세상이 떠나가라 울었고 남편도 속상한지 소주를 찾아 마셨죠. 그 뒤는 고민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어요. 당장 아들에게 이혼하라고 으름장을 놓았고 소송을 해서라도 며느리가 대출받아 쓴 돈도 전부 받아내라고 했죠. 하지만 아들이 이혼하고 그 돈을 돌려받는다고 한들 믿었던 며느리에게 배신당해 상처받은 마음까지 치유되진 않았겠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다 까맣게 변해도 혼자 꿋꿋하게 흰색으로만 남을 것 같은 며느리였어요. 그런 며느리한테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하니 한숨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엄마, 그러지 말고 일어나서 밥 좀 먹어. 그러다 쓰러지면 엄마만 손해지. 됐어. 그냥 이대로 콱 죽어버리지. 당신 그러고 있으면 원기 저게 얼마나 속상하겠어. 지금 누구보다 힘든 게 당신 아들인데 아들한테 위로받고 싶어서 그래? 속상해서 그러잖아. 속이 상해서. 내가 걔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당신만 예뻐했어? 지금 이 자리에서 주에 미워한 사람이 어딨다고 그래? 그만 좀 해. 이미 벌어진 일이야. 원기가 알아서 할 일이고 이혼하고 정리하면 그만이지. 당신은 그렇게 쉬워서 좋겠어. 나는 아주 우리 뒤에서 그렇게 앙큼한 짓 하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나를 편하게 생각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며느리가 좀 편해질까? 바보처럼 그런 고민을 했단 말이야. 정말 그만하래도. 그때였습니다. 며칠 만에 아들이 왔고 그 사이에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어요. 당장 이혼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놓긴 했지만 답장이 온 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집이라도 찾아가려고 하면 남편이 못 가게 막았고요. 그런데 오랜만에 온 아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저희 앞에서 꺼낸 이야기는 이상한 이야기였어요. 엄마, 아빠, 아무래도 나는 주의 말이 맞는 것 같아. 뭐? 주의 말이 맞다니. 그럼 사돈한테 돈을 준 게 맞다는 거야? 주애가 그랬잖아. 자기 입으로 안 싸돈 말이 맞다고. 근데 확인해 보니까 매달 돈이 입금된 계좌도 그렇고 5천이 들어간 계좌도 장모님 계좌가 확실했어. 그리고 생각해보니 근래 장모님 만날 때마다 가방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평소보다 씀씀이도 달라진 것 같고 내 생각엔 그 돈 장모님이 받은 게 맞아. 그럼 우리가 들은 소리가 다 뭐야? 사부인이 분명 그렇게 말했는데 그건
나도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건 장모님이 받았다는 거고, 좀 이상한 건가. 주애가 좀 이상해졌어. 어? 이상해지다니 그게 무슨 말인데? 아들이 어렵게 꺼낸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후 아들은 저희와 같은 생각으로 며느리에게 이혼하자고 했고, 며느리는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대요. 그러니 아들은 더 배신감에 화가 났답니다. 차라리 핑계를 대든 변명을 하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끝까지 입을 열지 않고 그저 미안하단 이야기를 하며 이혼을 받아들인 며느리가 너무 미웠대요. 그런데 그날 밤부터 며느리에게 이상 증세가 생긴 겁니다. 아무리 해도 깊은 잠이 들 수 없어서 자다가 깼는데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나가봤거든? 근데 주애가 베란다 창문을 보면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울면서 두 손을 싹싹 빌고 있는 거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모르겠어. 나도 너무 놀라서 가서 봤더니 내가 오는 것도 모르고 그저 울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허공을 보고 그러고 있었어. 헐, 그게 뭐야? 목류병 같은 건가?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그대로 엎드려서 잠이 들더라고. 화정이 네 말대로 그땐 목류병인가 그 일로 자기가 죄책감이 커서 그러겠지 그랬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 아무리 목류병이라도 그 모습을 직접 보니 그게 너무 기괴하고 소름이 돋아 조심스러웠답니다. 그게 며느리 딴에는 너무 괴로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화는 나는데 더는 뭐라고 이야기하기도 힘들었대요. 그런데 아들을 더 당황하게 한 것은 이상해진 며느리의 행동이었어요. 가만히 있다가도 아들이 나타나면 사람을 놀리나 싶게 화들짝 놀라고 엄청나게 아들의 눈치를 보면서 안방이나 화장실로 쏙 들어가더랍니다. 회사에 갔다 오면 종일 부엌을 쓴 흔적은 하나도 없고 불도 켜지 않은 채 안방에 옷이란 옷은 다 꺼내놓고 있더래요. 짐가방을 싸려나 싶어 다가갔는데 새벽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엔 안방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젯밤처럼 자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짐을 싸다가 갑자기 허공을 대고 사과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거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다 싶어서 어깨를 툭툭 쳤거든요. 그랬더니 애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두 손으로 자기 코와 입을 틀어막더라고. 이렇게. 아들은 그러면서 자기가 봤던 광경을 그대로 재현을 해주었는데 손 두 개를 포개어 입과 코를 다 막히도록 꽉 틀어막고 한참을 그러고 있었답니다. 처음엔 너무 놀라 저러나 싶어 쳐다봤는데 알고 보니 숨통을 틀어막고 있었던 거였대요. 아들이 강제로 손을 떼자 그제야 숨을 토해냈고 몸이 축 늘어지더랍니다. 이상하다. 진짜 너무 이상하다. 그것도 그렇지만 아빠, 나는 주애가 남자가 있었다는 사실도 믿지 못하겠어. 아무리 사람 마음은 모른다지만 어떻게 주애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애가. 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며느리를 믿고 싶은 아들의 마음도 누구보다도 이해가 되었고요. 사람이 돈에 눈이 멀면 돈 욕심에 상식 이하의 짓을 하기도 하지. 아빠도 그렇게 생각해? 뭐야 그럼? 이게 다 안 싸돈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대체 주애는 왜 그걸 인정한 거래? 분명히 그랬잖아. 사돈 말이 맞다고. 엄마가 그랬으면 엄마 말이 사실이다 그랬지. 남편의 말에 그게 그거잖아 라고 하려던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사실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엄마가 그랬으면 엄마 말이 사실이다라니요. 만약 이 모든 게 안 싸돈의 거짓말이고 며느리가 안 싸돈을 감싸기로 한 거라면
그 이유가 알고 싶었습니다. 안사돈을 감싸는 대가로 결국 아들과 이혼하고 자기에게 득이 될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 선택을 한 것이니까요. 결국 다시 한번 아들의 선택을 믿어보기로 하고 며느리를 만나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와는 대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말로만 들었을 땐 며느리의 증상이 어떤 수준인지 알기 힘들었는데 직접 보니 너무 당황스러워서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딴 사람 같았어요. 늘 흐트러짐이 없이 바른 자세로 저희를 마주했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몸을 계속 떨었어요. 주혜야, 주혜야. 네. 너 괜찮아? 춥니? 왜 이렇게 몸을 떨어?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상해도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아무래도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는 생각에 우리 가족은 며느리를 데리고 정신과를 찾아갔어요.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긴 상담을 하는 동안 우리 부부는 대기실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렸죠. 한참 뒤 아들이 나왔고 불안 증세가 극도로 심해 입원을 권유받았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처치를 받고 나서야 잠이 들었고 그 얼굴이 무척 편안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잠들고 난 후 아들은 연신 마른 세수를 하며 입을 열었죠.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아. 가스 그게 뭐야? 사람을 내 입맛에 맞게 심리적으로 조종하면서 판단력을 잃게 만드는 거.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사람처럼 만들고 결국 자기 말을 듣게 하는. 그런 게 가능해? 의외로 그런 사람들 많아. 근데 주에는 그 정도가 좀 심한 것 같은데 선생님 말로는 한두 번 상담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 적어도 1년을 잡고 치료해야 할 것 같다는데 어린 시절에 대한 방어 기제가 너무 단단해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입을 열지를 않더라고. 근데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받은 건 분명해 보인다는데. 학대? 뭐야? 그러니까 주애가 사돈한테 학대를 받고 자랐다는 거야? 그렇게 반듯한 애가?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주의 상태 보면 정상적이진 않은 것 같고 일단 자고 일어나서 더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 그 전에 당분간은 장인 장모님이랑 주에 못 만나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들은 며느리의 치료를 위해 가장 위험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사돈과 거리를 두고 싶다고 했죠. 직접 며느리의 상태를 본 우리 부부는 일단 아들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반듯한 교육을 받고 자랐을 것 같은 며느리가 실은 학대를 받고 자랐을 거라니 누가 목구멍에 마른 수건을 구겨 넣은 것처럼 답답하더라고요. 일단 사돈에게 연락해 며느리가 요양차 제주도로 갔다고 속이기로 했어요. 근처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하면 찾아올까 싶어서였죠. 사돈, 주애가 좀 몸이 좋지 않아서요. 큰일은 아닌데 이번 일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모양이에요. 사돈이 생각했던 것처럼 남자 문제는 아니었고 따로 쓸 일이 있었다고 아들이랑 잘 푼 것 같더라고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잖아요. 요양도 하고 여행도 하고 오라고 당분간 제주도에 가 있기로 했네요. 따로 말씀 못 드리고 가는 것 같아 대신 제가 연락드렸고요. 네? 그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주애가 나한테 말도 없이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고요? 핸드폰이 문제가 생겨서 당장 연락은 못한대요. 고치는 대로 바로 연락 준다고 했으니 좀 기다려보세요. 아니요. 그거 좀 이상하네요. 주애가 그렇게 오랜 기간 나한테 연락도 없이 그 먼 제주도까지 갈 애가 아닌데. 네? 아니 여행차.
내가 주애를 좀 만나야겠어요. 제주도 어디로 갔는데요? 사도는 어디로 갔는지 알죠? 저도 몰라요. 원기가 갔으니 알아서 하겠죠.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원기랑 갔는데 걱정 마세요. 아니요. 주애는 나한테 말도 없이 그럴 애가 아니라고요. 사부인. 지가 어떻게 나한테 말도 없이 제주도를 가? 이게 미친 건지 정신이 나간 건지 한 번씩 정신교육을 덜 받은 애처럼 사람 짜증나게 구는 게 뭐가 있어. 안사도는 제가 듣지 못했다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중얼거리듯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죠. 저는 대체 무슨 소리를 들었나 싶어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느닷없이 화를 내는 거 하며 정신교육이라는 말이 뇌리에 박혀 떠나질 않더라고요. 며느리는 약 처방을 받고 불안 증세가 많이 나아졌고 퇴원 후 우리 집으로 데려왔어요. 집으로 가면 사돈과 마주칠 것 같아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라고 했죠.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당분간 그 일에 대해 묻지도 말고 과거 일을 캐물으려 하지도 말고 그저 믿음과 사랑을 주는 것이 먼저라고요.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과정이겠지만 그렇게 해야만 며느리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했어요. 저요, 그 뒤로 며느리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제 입으로 이런 이야기 하기 뭐하지만 우리 딸 키울 때보다 더 했어요. 저는... 주애야, 하기 힘든 이야기는 억지로 할 필요 없어. 아니요, 해볼게요. 그래야 치료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으니까 급할 거 없어. 우린 괜찮아, 응? 내가 너무 미안하다. 주애 네 마음이 이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그것도 몰라주고 너무 미안해. 그러다 보니 차츰 며느리도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희에게 평생 가지고 있던 지옥을 꺼내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의 성장 과정을 들은 저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끔찍했거든요. 저는 교도소에서 태어났어요. 엄마가 사기로 감옥에 갔을 때 낳았거든요. 그리고 얼마간은 교도소에서 엄마랑 살다 보육원으로 보내져서 살았어요. 6살 때까지 보육원에서 살았는데 그때 많이 맞아서 보육원이 너무 싫었어요. 엄마가 6살 때 절 찾으러 왔는데 제가 말을 안 들으면 다시 그 보육원으로 보내버린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 말을 잘 들어야 했고 엄마랑 살고 싶어서 엄마가 하라고 하는 건 다 했어요. 안사도는 며느리에게 자기가 슬프고 힘들게 살아야 하는 게 다 걸림돌 같은 며느리 때문이라고 했답니다. 그러니 자기의 인생을 보상해줘야 한다고 자라면서 집에 들인 남자가 수도 없이 많았고 한 번은 그중 한 남자로부터 몹쓸 짓을 당할 뻔도 했는데 그것마저도 며느리 탓이라고 했다고 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벗어날 생각을 못하고 그 나이 될 때까지 끌려다닐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자신으로 인해 엄마의 인생이 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는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며느리같이 자신을 쉽게 희생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다고요. 그래서 자라서 번 돈도 다 엄마 가져다 주고 그렇게 산 거야? 네. 처음엔 돈 많은 재벌집 남자랑 결혼해야 한다고 예절 교육 시킨 거였어요. 재벌집일수록 조선시대 같은 예법을 배워야 한다고 하셔서. 뭐? 그럼 네가 그렇게 조선시대 여자처럼 굴었던 게 다 그 이유였단 말이야? 네 엄마 재벌사위 욕심에? 그게 습관이 될 때까지 맞기도 많이 맞아서요. 하지만 재벌집에 시집 가는 게
어디 쉽나요? 사기 전과를 가진 별 볼 일 없는 여자의 딸인데 재벌집에서 뭐가 아쉬워 며느리를 삼겠어요. 결국 재벌 사위 보는 것에 실패한 안사돈은 차라리 평생 시집가지 말고 돈을 벌어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결혼도 포기하고 매달 최소한의 생활비만 두고 돈을 붙였대요. 그러다 아들을 만나게 되고 아들이 결혼하자고 하니 며느리도 그제야 결혼해서 남들이 누리는 평범한 삶을 살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그 평범한 삶을 욕심내지만 않았어도, 제가 그냥 살던 대로만 살았어도, 원기 씨도, 어머님도 아버님도, 아가씨도 저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일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며느리는 기어이 눈물을 토해내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서럽게 울던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결혼하겠다고 하니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반대했고 결혼 후에도 생활비를 끊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겨우 허락받은 거였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결혼 준비하며 회사를 그만두게 되자 매일같이 전화해 아들의 월급이라도 보내라고 했고 일주일에 3번은 와서 집안일을 하고 가라고 시킨 거였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매주 친정에 가는지, 갔다 와서 왜 그렇게 고단해했는지 이유가 설명이 되었죠.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엄마란 사람이 딸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떡해. 언니, 많이 힘들었죠. 어떻게 버텼어요, 그 시간을. 이 정신 나간 예편네를 그냥. 가만. 그럼 지금 바깥 양반도 네 아버지가 아닌 거야? 네. 엄마가 3년 전부터 같이 사신 분이에요. 주혜야, 이제 그만하자. 장모님이랑 연락하는 거, 왕래하는 거 다 그만둬. 그건... 아들이 무서운 얼굴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며느리는 고개를 내젓더라고요. 그렇게 자신을 학대한 엄마인데 무슨 미련이 남아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벗어나는 게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연락 안 하면 끝이지.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요. 천륜? 그거 되게 그럴싸하게 들려도 남들보다 못하게 사는 사람들도 천지잖아요. 송조혜 씨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엄마에게 버림받은 삶도 상상하기 힘들고 자기가 엄마를 버리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게 그냥 두려움 자체인 거죠. 하지만 치료 의지만 있다면 시간이 걸릴 뿐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꾸준히 상담을 받고 약물 치료도 받으며 안정을 찾아가다 보면 결국 자기 행복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옳은 판단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나 어떻게든 주에 한번 고쳐보려고. 평생 사랑받는 삶,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데 내가 남편으로서 어떻게 두고 보기만 하겠어. 주애가 장모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 뭐든지 다 해볼 거야. 그래, 잘 생각했다. 네 와이프 네가 챙겨야지.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 이 아빠랑 엄마가 쓰러지지 않게 뒤에서 잘 받쳐주마. 정신과 치료를 받는 가족을 둔다는 것은 생각보다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았고 무엇보다도 차도 없이 흐르는 시간도 모른 채 하며 인내심을 가져야 했어요. 벗어날 수 있을까? 진짜 변화가 있기는 한 걸까? 그런 의심을 가져선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안사도는 틈만 나면 연락해서 대체 딸을 어떻게 한 거냐고 제게 난리를 치는데 당장에 달려가 뺨이라도 치고 싶은 마음을 몇 번이나 억눌렀는지 몰라요. 뭡니까? 내 딸을 어디다 숨겨놓고 감히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어요? 누가 뭘 끊었다는 거예요? 주애가 원하지 않아서 연락을 안 하는 건데
누가 들으면 내가 억지로 감금이라도 한 줄 알겠네. 내가 뭐 안사돈 같은 사람인 줄 압니까? 뭐라고요? 사돈, 지금 그게 무슨 의미로 한 말입니까? 감금이라뇨? 감금이라뇨? 두 모녀 간에 있는 일이면 두 모녀가 알아서 할 일이지 왜 나한테 연락해서 이러세요? 주애가 안사돈에게 연락하고 싶으면 하겠죠. 다 큰 성인이 뭐 내가 하지 말란다고 안 합니까? 내가 주애 엄마예요. 누구보다도 주애를 아는 사람이 난데 주애가 나한테 연락하기 싫어서 안 한다고? 주애는 절대 그럴 수 없는 애예요. 절대 나한테 그럴 수 없는 애라고요. 당장 주애 어디 있는지 말해요. 당장! 나 경찰 부를 거야. 경찰 부를 거라고! 귀청 떨어지게 소리를 꽥 지르는 안사돈의 전화를 끊고 아예 차단을 해버렸어요. 실제로 경찰에게서 연락이 오기도 왔는데 며느리 법적 보호자는 제 아들이라 문제가 없었습니다. 며느리 본인이 경찰에 직접 엄마와 연락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도 전달했고요. 명백한 아동학대에 성인이 되어서도 협박에 강요했으니 법적인 처벌도 가능하다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리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엄마와 1년간 연락을 하지 않는 것에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아이인데 법정 다툼이 시작되면 며느리가 직접 안사돈을 대면해야 하는 일은 분명히 생길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끔찍한 과거를 들춰내야 하는 거라 싫다더라고요. 그래도 되겠어? 딸이 너를 보호해야 할 엄마가 널 학대한 거야. 그럼 그만한 벌을 받아야지. 그냥 그대로 둘 거야? 저도 알아요. 아는데 어머니, 저는 그냥 엄마가 보고 싶지 않아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만나는 게 무서워요. 그랬던 며느리가 직접 자기 엄마를 만나 더는 만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 치료를 시작한 뒤 거의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 거죠. 2년 만에 사돈에게 연락해 만나자고 했고 저희 가족이 모두 그 자리에 함께 했죠. 주애야, 아유, 우리 딸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 사람들이 너 가둔 거지? 그치? 그렇지 않고서야 네가 나한테 연락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 너는 엄마 딸인데. 나한테 연락하지 않으면 엄마가 너 때문에 슬프고 힘들다는 거 아주 잘 아는 딸인데. 엄마, 가자. 일단 집으로 가서 이야기해. 나 우리 주애 이혼시킬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그리고 당신들 다 고소할 거야. 이거 감금에 납치 협박 뭐 그런 거라고. 안사돈은 씩씩대며 며느리 손을 잡았지만 며느리는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안사돈의 소나귀에서 손을 빼고 제 아들 손을 잡았죠. 뭐야? 주애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너 때문에 슬퍼. 네가 연락 안 하는 동안 엄마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 줄 알아? 나 죽었다고 생각해줘. 뭐? 차라리 엄마 기억 속에 내가 죽은 사람이 되면 엄마도 힘들지 않을 거야. 더는 바라고 기댈 사람이 존재하지 않게 된 거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왜 죽어? 너 이렇게 내 앞에 살아있는데. 나는 엄마가 죽었다고 생각하려고. 그러면 더는 엄마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연락하지 않는다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으니까. 무슨 소리야? 이것들이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거 범죄야. 알아? 범죄는 사돈이 한 게 범죄겠죠. 아동학대, 협박, 감금 그런 거 잘하신다면서요. 뭐라고요? 지금 무슨 개수작인지 모르겠는데 내 딸 돌려줘요. 당장 내 딸 돌려줘. 그거 아세요? 아동학대에 대한 시효가 아직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돈을 별거 다 붙여서 고소가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사돈, 그걸로 실형이라도 받으면 되게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한두 번 가본 것도 아니던데. 무슨 말이에요? 마음 같아선 당신 바로 감옥에 쳐넣어버리고 싶은데 주애가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하고 포기한다니까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가기 싫으면 적당히 해요. 아, 그리고 별개로 우리 아들한테 가져간 매달 생활비랑 대출금, 그건 빠른 시일 내에 갚고, 며느리는 못해도 우리 아들은 고소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부들부들 떨며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는 안사돈을 뒤로하고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다시 감옥에 가는 게 두려워 돈은 붙일 줄 알았는데 안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은 장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소송장을 보내고 나서야 부랴부랴 돈을 붙이긴 했는데 아들에게 딸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 사정사정을 했다더라고요. 아들은 한 번만 더 딸을 찾으면 그땐 자기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꿈도 꾸지 말라 으름장을 놓았다고 했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며느리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한때 안사돈 말을 듣고 며느리 탓을 했던 게 얼마나 미안한지 며느리 병을 알고 난 뒤 부모가 되어주겠다 결심하고 살뜰히 보살폈죠. 결혼 초처럼 시간을 거슬러 온 조선시대 며느리 같은 모습도 많이 사라졌어요. 저희 부부 앞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앉지도 않고 함께 밥을 먹고 가끔은 설거지하기 싫다는 투정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웃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웃는 게 하도 예뻐 사진을 찍어 보여주니 그걸 한참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자기한테 그런 표정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요. 여전히 수면제가 필요한 날이 있고 불쑥 불안이 찾아와 약을 완전히 끊지는 못했지만 이만하면 우리 가족 잘하고 있는 거 맞겠죠.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완전히 평범한 삶에 물든 며느리의 미래를 함께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